안녕하십니까.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북구가 거덜나는데 무상 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 가난한 애들이 점심 굶을 거란 주장은 좌파의 허위선전이다. 보편적 복지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 말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야당도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말처럼 야당 일각에서도 기존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지금이야말로 여야 모두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조윤관의 사병법 시작합니다. 하지 않겠다 하는 취지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 입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의장님 없습니다. 예, 주호영 정책위 의장입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꾸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법안 자체를 논의할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될 수도 있고 또 네, 지금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김무성 대표 그리고 주호영 정책위 의장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 지금 끝장 토론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봤고요. 잠시 후에 또 영상이 들어온 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야신 김성근 감독이 청와대에서 리더의 자격에 대한 강연을 가졌습니다. 그 배경과 내용 청와대 출입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정민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야신이라 불리는 김성근 감독 청와대 직원들 앞에서 네. 글쎄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 한 70분가량 청와대 직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상당히 들은 참석자들이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본인의 삶을 소개하면서 본인은 만족과 타협, 변명과 책임 전가는 없는 삶을 살아왔으며 시합이 어떻게 되든 선수 탓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리더의 자격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도 내 뒤에 사람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성 감독이 원래 아주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한데요. 비정함이 지금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며 비정함 자체가 애정에서 나오는 감정으로 내일부터 하나 선수들은 더 많이 쓰러질 것이라고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과 없는 리더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네, 뭐랄까 리더의 위치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야신의 강연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네, 이런 학습 원래 특강이 가끔 있는데요. 어쨌든 김성근 감독은 지금 말씀하신 야신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야구 팬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또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고양 원더스 독립구단인 고양 원더스 감독이 있던 김성근 감독과 만나서 이런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어쨌든 집권 2년 차를 마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좀 이런 특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오늘 직접 참석해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기춘 우리 왕 실장으로 불리는 네. 김기춘 실장도 참석을 해서 강연을 들었군요. 네. 두 김기춘 실장과 김성근 감독의 인연도 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김기춘 실장은 강연 전체를 들은 건 아니고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소회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KBO 한국야구연맹 총재를 지낼 때 당시 김성근 감독은 쌍방울 감독이었다라 그런 인연을 또 전달을 하고 김성근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벌써라는 생각으로 절박감을 갖고 해야 한다. 김기춘 실장이 그대로 받아서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3년이나 남은 게 아니고 벌써 2년이나 지난 것과 같다. 절박감과 책임감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직원들에게 정신력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 강연장에 있었던 청와대 직원들 어떤 반응들을 좀 보였습니까? 네, 이 자리에는 이제 김기춘 실장 외에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정진철 인사수석 등 수석도 참석을 했고, 이게 원래 참석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한 건데도 250여 명이나 참석할 정도로 아주 꽉 찬 자리를 마련을 했다는데요. 어쨌든 참석자들은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서 수석이나 이 김성건 감독의 얘기를 듣고 뭐 한번 좀 으쌰으쌰 더 해보자 이런 생각들은 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로 한번 잘해보자. 네. 뭐 이런 서로 의기투합하는 자리가 됐던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 그리고 또 여당에서도 왜 이렇게 네. 정부가 오락가락하느냐 네. 이렇게 지금 질타가 높은데 네. 청와대는 지금 이런 논란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 다소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서 이제 사과한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는데, 일단 청와대는 이 독도의 입도 지원센터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는데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래 독도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는 누구보다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었는데요. 취임 후에는 독도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달리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분쟁화시키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말해왔던 것과 같은 생각들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런 전략과 달리 국내 여론이 상당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론의 흐름에도 지금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동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시 새누리당 대표실 영상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노조 쪽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끝장 토론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자,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본인의 명의로 대표 발의도 했고 또 공무원 연금 계획은 절대절명의 시대적 사명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연내 통과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런 끝장 토론은 당연히 뭐 거쳐야 되는 건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야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연금 계획안의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네. 그러나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많이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대한 문제는 당이 앞장서든지 정윤부 앞장서든지 네. 해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즉 공무원 노조 갖고 있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흡수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줘야죠. 네, 한번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께서는 집권 여당의 대표시고, 그런데 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표현 많이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입니다. 고용주가 국가입니다. 그런 분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가슴이 새까맣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게 됐습니다만은 당 대표 되시는 분께서 언론을 통해서 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공무원과 등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분명히 맞으시고요. 그리고 몰매를 맞더라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 사회 중추적인 세력이 공무원이고 경찰이고 소방이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이는 세계에 어떤 유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단시간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도 얻지 않았고 법안을 상정함에 있어서도 군사작전 하듯이 158명 전원이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오늘 끝장 토론하겠다고 모든 언론의 대표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처음 논의의 장으로 알고 오늘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가지고 해 나가시라 믿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과 등저도 하겠다, 몰매를 만들어도 하겠다. 이렇게 공무원을 국민의 그 적으로 몰고 공무원의 적으로 이렇게 모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당의 여당 대표로서 한 말씀 해주시길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은 오해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꾸 반복이 되는데 끝장 토론이라는 표현은 오늘 무슨 말씀이든지 저희들이 시간 제한 두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견 충분히 듣겠다는 그런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갖다 하고, 여러분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 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무원 100만 명, 또 앞으로 군인연금, 사학연금,
합하면 1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까지 하면은 이거 잘못하면 우리 선거가 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갖다 하고서라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갖다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한 입장에서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뭐 분노와 아픔에 대해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몰매를 맞더라도 이걸 여러분들이 호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애국심에 호소해서 이걸 꼭 우리가 관철시켜야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저희들의 입장을 하다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그 발의할 때 의총에서도 그랬고, 또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과거에 박동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렸던 우리 공무원들이 또다시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갖다 보상하면서 희생을 강요하려고 하니까 너무 참 가슴이. 네, 지금 공무원 노조 측 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우리 이장희 세명대 교수 그리고 변한문 변호사 나와 계신데 뭐 지금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서로 지금 공방을 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의 개혁에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들 모두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아마 누구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아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민주주의에서는 결과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네. 정치적 정당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가 됩니다. 네. 공무원 노조 쪽에서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그러니까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힘겨운 상황인데, 다만 이해관계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네.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조금 들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끝장 토론도 하고 안행부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무슨 포럼도 개최하고 했는데, 네, 그렇죠. 그게 잘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정부가 사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때까지 여러 가지 네. 절차를 따지긴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좀 숙성시키기 위해서 네.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옛날 과거를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네. 또 이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 예를 네. 들어서 사회적 시절에. 파장이 크거나, 네. 또 이걸 논의를 사회적에 내놨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여기 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네. 사실 정격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 정격적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연 공무원 연금 계획 자체가 정격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물음을 달 수는 있으나, 그렇죠, 예. 사실상 공무원 연금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렇게 계획이 되야 된다는 주장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대로 안 됐죠, 그렇죠. 그게. 네. 제대로 안 됐죠. 그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누가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 있었던 경험적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금융실명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숙성된 여론을 갖추고 기다리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 네. 라고 봐서 좀 전격적으로 바로 의지를 갖고 힘의 논리가 조금 작용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부분은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아. 예, 그것은 무조건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민주주의 절차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국익적 차원이라든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의 힘의 논리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정책 집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집행 예.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물론 절차도 당연히 거쳐야 되지만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다가 보다는 그러다 보다는 뭐 될 일도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처음 공무원 노조라든가 야당이 주장하듯이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것을 처음부터 들여왔다고 한다면 네. 공무원 노조들이 워낙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안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기는 상당히 곤란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타격 기구에서 아마 공무원 노조의 의견적으로 한두 번 수렴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네. 그분들의 의견을 휘둘리지 않는, 그분들이 너무 목소리를 내시게 되면 결국 개혁은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교수님 말씀처럼 적당히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소통하는 정도, 그 정도로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공무원 노조 측에서 네, 한번 좀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왜 논쟁이 좀 묻는 것 같습니다.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지금 저도 한 말씀 조용. 하겠습니다. 얘기 듣고 죠. 예, 저 공무원분들 쭉 말씀드렸는데 저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오늘 김무성 대표님이 가동협회 관련한 정책. 네, 지금
처음에 이제 한마디씩 양쪽에서 한 뒤부터는 좀 논쟁이 예. 아주 뭐 가열될 것 같은 분위기네 지금 보니까. 아마 저게 네. 또 다른 에피소드의 뉴스가 또 잠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 사실 공무원들 입장도 이해해야 되죠. 그럼요. 사실 공무원 하는 거를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네.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실 연금에 대한 혜택이거든요. 네. 그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옛날처럼 뭐 대기업 옛날에 그런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대기업 수준을 보장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페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만이 공직사회가 네. 분명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저런 것들을 사실상 개혁을 함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네. 예. 어쨌든 뭐랄까 일단 이제 그동안 받아왔던 공무원연금 돈을 그렇죠. 일단 깎이는 문제가 깎이는 있고 문제. 예. 또 하나는 이제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문제가 있는데 예. 어쨌든 뭐 공무원 측에서도 이게 지금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자존심을 좀 살려주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 다만 네. 저는 이제 토론에 이제 물론 잠깐의 영상을 본 거기 때문에 제가 오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뭐 절차적 정당성을 늦게나마 갖추기 시작을 했고 공무원 네. 노조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의 공무원 개혁 연금안이 이런 식으로 손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대안을 찾는다면 공무원 네. 노조도 충분히 숭할 수 있고 국민들도 숭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합리적인 대안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되면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의 소외를 시켰느냐라고 격정만 토로하시게 된다면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겠구나. 이 교수님 입장처럼 어차피 해라봤자 그렇게 막무가내로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전격하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 노조가 조금 이 토론을 장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좀 그렇죠.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긴박한 소식이 들어오면 그때 또 공무원 연금 문제를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이 교수님, 예. 애기봉 등탑. 자, 애기봉. 예. 애기봉 등탑을 순복음 교회에서 예. 우리가 대신 좀 한번 세워보겠다. 예.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왔답니다. 사실 이제 애기봉이 이제 처음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1954년부터 이제 사실 불을 켜기 시작했죠. 이게 네. 크리스마스 전후 연말 연시. 네. 이게 이제 종교적 의미로 먼저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종교적 의미로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인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리에 불을 밝히면서 네. 북한이 보게끔 네. 그때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상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남북의 어떤 선진적 대표 수단으로 이렇게 자꾸 오인이 그렇죠. 되니까 이게 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소나무에다가 네. 구추리 장식을 하다가 1971년인가요? 그때부터 네. 이제 철탑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세우기 시작했었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애기봉이라고 명명을 했다. 뭐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1966년에 이제 친필 휴호를 써주셨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애기봉이라는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봉우리와 관련해서 예전에 병자호란 때 네. 평안감사가 도망을 가면서 애첩 애기와 거기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일화를 들으시고 그 애기의 한과 실향민들의 아. 한이 같다 해서 이 봉을 애기봉이라고 하자라고 예. 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또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애기봉을 갑자기 없앴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이거 누가 철거했느냐 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할 법도 하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죠. 이제 그때 이제 그 전설이 병자호란 때거든요. 네. 병자호란 때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들으시고 이제 직접 애기봉이라 썼는데 네. 글쎄 뭐 대통령께서 부친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이런 방법 없이 바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없앴다. 그것 때문에 화를 냈겠느냐. 이렇게 보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예, 그건 아니겠죠. 네. 다만 이제 애기봉이 상징하는 네. 바가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이걸 국민적 의견 수렴도 없이 이걸 없앴다는 그 자체에서 아마 화를 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애기봉이라는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 네. 지금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심각해지고 있는데 뭐 오늘 아침에도 뭐 동아일보에 그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뭐 메구미 사건 이 부분도 인권에 대한 유린 이 부분이 국제사회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단 우리 애기봉에 대한 크리스마스 출입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앞으로 계속 좀 시끄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어떨까요? 저 예.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걸 뭐 군에서 글쎄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약간 좀 난감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애기봉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그 애기봉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대북 심리전의 상징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애기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성기를 철거할 때도 이제 그 정부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대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온갖 심오한 그 결의 끝에 확성기를 철거했던 것인데 네. 심리전의 또 하나의 상징인 애기봉에 대해서 군에서 제대로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임의로 철거했다는 것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노하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국가의 종합적인 방향이 순 후에 애기봉에 대해서 이제 순복교와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네. 지난 2004년도에 그 남북 장성급 회담 때 이게 이제 선전수단을 좀 없애자 해서 애기봉에 네. 그 점등을 하지 않다가 2010년도 연평도 사건 때문에 다시 이제 점등이 그렇죠. 됐거든요. 네. 그때 제가 청와대에서 일정 기획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고 애기봉을 가느냐 마느냐 네. 이 문제가 좀 됐었는데 결국 안 갔습니다. 네. 안 갔는데 저 이제 애기봉에 대한 부분이 저걸 막는다. 그 종교단체가 하는 걸 막는다, 안 막는다. 이 문제가 왜냐 그러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사실. 이게 비가 온다 해서 비가 새는데 이걸 네. 천장을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붕을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까? 지붕을 뜯어 고쳐야 되는 네. 거거든요. 애기봉에 불 하나 꺼진다 해서 네. 그것부터 해서 그 천장에 비가 안 새겠냐 이거죠. 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문제는. 네. 이 선전을 삐라를 뿌리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에 애기봉에 불을 붙이고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게 했다 해서 북한의 인권이 나아진다. 북한에 대한 체제가 좀 개선의 정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주제들이 좀 있지만 공무원연금 현장 연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예.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그 문재인 의원이 친노계 해체하겠다 그러대요. 아, 예. 예. 문재인 의원 얘기부터 시작하시려고요? 예. 네. 네, 깜짝 놀랐어요. 해체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사실 그 정치 마피아 조직들입니다. 예, 정치 마피아. 우리나라 정당들이라는 것이 정책과 이념으로 뭉친 게 아니거든요. 네. 정당이 정책과 이념으로 뭉치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일이에요. 그게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첩경입니다. 네. 가령 새누리당은 근데 보수주의든지 아니면 네. 범자유주의든지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그게 합당한 정책을 내놓아야 되고 지금처럼 그 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라든지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라든지 이것은 급진 좌파 레디컬 레프트 정책이니까 이거 새누리당의 정책하고는 사실 안 맞는. 예, 안 맞죠.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선거 때 필요하니까 또 하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자기들이 사회민주주의를 그 주장한다면 네. 뭐 오래됐죠. 이게 수정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 조금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런 문자 그대로 진보주의로 나가겠다면 거기에 합당한 정책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 새정치와 그런 세력이 또 새누리가 모여서. 네. 새누리가 대결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면 네. 그게 이제 타협이 나올 것이고 네. 우리 정치가 한 걸음 더 올라가고 개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수준도 올라가죠. 네. 쉽게 말하면 내공이 깊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되면 내각제도 할 수 있겠죠. 이 국회의원 중에 장관이 다 나와야 되니까.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기 정치인 한 사람 중심으로. 예, 밑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DJ 그리고 YS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네.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콘크리트 지지표 그분이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표가 20%에서 30% 사이 그런 분들이 민주주의를 했으니까 정치적 보수 밑에 다 졸개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네. 이 안철수 의원이 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 네. 사람들이 왕창 왔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전혀 자기의 정책을 내어놓은 것도 없고 내 이념이 무엇이다고 말한 바도 없고 다만 나는 새 정치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을 뿐인데 거기에 기사성 같던 학자들, 언론인들, 법조인들이 다 모여들거든요.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쉽게 말하면 열악합니다. 삼류정치예요. 삼류정치. 네. 정당이 정책과 이념으로 뭉치지 않았으니까 이 복수정당이 아니고 복수정당제가 아니고 패거리 정당들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 친노계를 해체한다. 네. 듣기에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예요. 듣기에는. 그런데 오늘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반기문 영입설 이것이 네. 여야가 왜 나오는 겁니까? 야당에서 반기문 영입설이 나오는 것이 어느 쪽에서 나왔어요? 구동계를 중심으로 비노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건너가고문 뭐 이런 분들. 쉽게 말하면 문재인이나 박원순을 견제할 만한 카드가 이쪽에는 없으니까 네. 그 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새누리당에는 김무성을 견제할 대안 카드가 없으니까 이러다가는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이 빨리 올 것 같으니까 네. 이러니까 느닷없이 반기문 대망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친노계를 해체하겠다. 해체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해체를 그냥 해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 이념으로 정당화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라면 정말 상수를 들어서 박수를 쳐야 될 일이죠. 박수를 치고 이건 대환영을 하고 문제가 될 정계 개편이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네. 하신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친노 강경파 이거 하나의 프레임이다. 우리는 억울하다. 친노강경파는 개념이 모호하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이렇게 억울하다. 지금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둬놓는 것 아니냐. 네. 왜 이렇게 몰아서 오느냐.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노 계보를 해체하겠다면 이건 또 하나의 정치적 쇼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 쇼. 요새 정치적 쇼가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뭐 김태호 최고위원은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사표를 썼을 때도 사실은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네. 다만 박근혜 대통령 경제 활성화 하자는데 왜 하지 않고 개헌론 나오느냐. 나라도 책임지겠다. 이래서 사표 던지고 내가 할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그걸 또 못 밀어붙이잖아요. 김무성 대표로서는 만약에 이분이 나가고 네. 홍문종 의원이 대신 이제 최고위원으로 승계를 하게 되면 그게 아마 승계는 못하게 되실 겁니다. 승계는 못 하더라도 뭐 어떻게 친박계가 또 들어오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홀로 단신으로 잡으다면 이거 뭐 대표로서 완전히 늘 궁지에 몰릴 판인데 이러니까 상고초려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 번 가서 이제 들어와라 이렇게 한 가서 거죠. 제발 이러지 말자. 이래서 다시 이제 모심을 당하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다시 한번 더 도전하겠다. 뭘 도전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다시 친노 계파 해체로 넘어가서 혹시 그럼 문재인 의원이 문재인 더 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더 큰 문재인 계파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 아닐까요 혹시? 문재인 계파 이전에 저는 사실 우리 정당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기 이념과 정책 이거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좀 정리를 하고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긴 지지는요 정말 콘크리트 지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분이 우리의 차기 리더다 이렇게 지지를 표시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대단한 지지가 돼요. 그리고 콘크리트 표가 되고 그리고 그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의 내공과 정책을 충실히 다 보여준 분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쉽게 실망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이 정치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지식이라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내가 이번 주에 나온 말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참 기가 많이 막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가 지금 야당 까는 게 아닙니다. 난 뭐 여당을 더 많이 까는 사람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우선 신혼부부용 무상주택 추진하겠다. 나 이게 말인지 모르겠어요. 야당의 한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죠. 내가 굳이 내 성함까지 적어왔는데 홍종학 의원. 근데 사실 그게 홍 의원의 개인 의견은 아닐 거예요. 그 배경이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지금 전국 지자체로 불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주는 거 다 좋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135조의 돈을 쓰겠다. 처음에는 이게 원래 지출 문제 내놓고 나중에 수입을 챙기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적자 가계란 말이에요, 이게. 가계로 치면. 당장 이제 집안이 거덜나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다음 세대 빚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가장 우선 답답해 보이는 공무원연금 지금 건드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연금 이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토의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정하고 빨리 집행해야 될 이 문제. 상태대로 가지고 있는 선진국도 어느 나라도 없고 이런 공무원 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지금 20대, 30대가 빚 등거리가 돼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건 뭐 김무성 대표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고통을 얼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당위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지금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밀어붙인다, 이렇게. 군사작전이 아니고, 아니면 꾸데타를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국가 부채만, 중앙정부 부채만 이미 520조를 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공기업 부채도 500조가 이미 500조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올해 아마 500조 넘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는 100조가 넘은 지 오래고, 지방 공기업 부채까지. 거기다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 부채가 600조입니다. 600조요. 계산을 하면 가계부채가 1100조인 나라고 이 빚 덩어리를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도 웃으면서 퇴임하시겠다면 이걸 그대로 놔놓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대하는 자는 매국노보다도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 반대하는 자는요.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힘든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편하니까 공무원 경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국어 공무원 경쟁이 100몇십 대 1, 200대 1 이러잖아요. 예? 뭐 좋은 그런데 공무원 연금을 700만 원 받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은 아주 예외적인 분들이지만 뭐 퇴임하고 뭐 주로 교육계, 외교계에 계시는 분들 예? 뭐 매달 5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숱해요. 이런 상태대로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하우하고 이 공무원 체계를 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만 뇌물을 안 받지. 9급, 8급, 7급, 6급, 5급까지는 봉급을 올려줘야 됩니다. 적어도 한 공무원 생활 한 20년, 30년 해서 애들 2명, 3명이 대학을 다니면 그 가르칠 비용은 월급으로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위에 있는 사람들 봉급은 깎아야죠. 국가가 능력이 없으면 깎아야죠. 이게 공무원 봉급 체계부터 바꿔야 돼요. 이 연금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지도자가 나서서 자 우리 공무원 보수 체계 바꾸자. 그리고 공무원들 숫자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들 숫자가 많으면 뭐가 많아집니까? 규제가 많아져요. 규제가. 레귤레이터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규제. 탈규제가 사실은 우리 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주 핵심 어젠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규제 없애자 해도 왜 안 쓰여지느냐?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필요 없는 공무원들. 솔직히 우리가 이 노동 생산성을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요. 야, 이거 우리 생산성이 과연 기업보다 나을까? 다 자기 자신들이 알 겁니다. 물론 정말 힘든 직역에 근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소방 직역이라든가 뭐 경찰 직역도 마찬가지고 힘든 직역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정말 아주 고위 공직자로서 1년 내도록 앉아 노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 다 나가야죠. 그 숫자들 다 없애야 돼요. 위인 설관하는 건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 위원회 얼마나 많아요. 그 위원회 파견 다 나가는 공무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고위직들이에요. 그분들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국가 공무원 체계부터 그분들도 직장을 짓게 되는 큰 정부를 지향하면 나라 망합니다. 필요 없는 큰 정부 지향하면요. 규제만 자꾸 늘어나고 공무원이 자기 자리 보존하려면 규제 만들어야 돼요. 자기 하는 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규제란 말이에요. 없애야 됩니다. 필요 없는 아이디어를 자꾸 냅니다.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만 얘기해도 내가 2-3시간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당 공무원 노조 연금개혁 원래는 끝장 토론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시작 30분 만에 일단 파행으로 또 끝났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들하고 대타협을 하려면
나는 공무원 보수 체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건 사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다느냐 하는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쥐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얘기 못 했거든요. 워낙 이제 다급해지니까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번에 나온 연금 개혁가 이것도 대단히 불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돼요. 이거 갖고도 부족합니다. 이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턱도 없는 일이에요. 이걸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이 해결 안 말씀이죠. 되죠. 네. 우리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게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로서 만족하라고? 이 정도에도 저렇게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하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직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3,450만 원 받는 사람에게 1년에 세금 16만 원 더 부담하라니까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네. 그런 나라예요.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이 낳으면 한 달에 75만 5천 원씩 1년에 9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혜택을 줄 테니까 대신에 세금 16만 원 더 내놔라. 그걸 세금 폭탄이라고 그렇게 재벌 들리기만 더 굳이 왜 우리에게 세금 더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상급식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상급식 문제도 세금은 더 안 내고 무상급식은 받아요. 무상급식이 뭡니까? 가난한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A, B, C, D, E 니도 나도 전부 다 먹고 입고 자는 걸 똑같이 하자는 집단적인 논리에서 출범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데 스웨덴, 핀란드, 실론 이거밖에 없어요. 영국도 100% 하다가 다 후퇴했습니다. 지금 11% 합니다. 미국도 이제 한 41%예요. 네. 전 세계가 후퇴한 정책입니다. 음식 갖다 버리니까. 우리 지금 음식 갖다 버리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왜 토론을 하면 그런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무상급식, 의무급식이라고 나온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회민주주의에서도 이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토론을 하려면 제대로 공부들 하고 토론을 해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수준이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내각제를 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들 하는 거 보면 내가 보면 우리나라 국회는 진짜 50점짜리도 안 돼요. 이건 다 낙지급입니다. 50점짜리. 아마 이 방송 들으면 또 저를 욕할지 모르겠는데 공부들을 하고 저를 욕을 해야 됩니다. 공부들을 하지 않고 저를 욕을 하니까 내가 참 답답해요. 이러니까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준다는 거거든. 그럼 재원이 어디 있느냐? 재원을 내가 가만 보니까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돈 한 100조 모이가 있는 거 있어요. 국민주택기금. 그거 다른 데 쓰는 겁니다. 그 임자 없는 돈 아니에요. 그거다 국민연금기금. 그 돈 쓰겠다. 그리고 국가는 대신 세금 받지 마라. 이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면 앞으로 전 국민들에게 잠자리 다 제공해주고 전 국민들에게 점심 드시라고 식군 제공해주고 군대는 다 없애버리고 이런 세상 오지 않겠어요? 선거 한두 번 다 하면 선거 한두 번 다 하면 군대도 없애야 될 거고 미군 다 쫓아내고 전 국민들에게 집 다 주고 점심값 점심 드시라고 식군 다 나눠주고 그다음 자동차에 기름 넣으라고 기름 티켓 다 공짜로 주고 그럼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제가 보니까 이 신혼부부용 무상주택이라는 게 이제 직장을 못 얻고 월급이 낮고 하니까 집을 못 구하니까 결혼을 안 한다. 아니 그게 그래서 이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청년 실업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표만 받겠다는 발상. 청년 실업이 느는 이유는 고등교육의 보편화.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 평균이 다 30% 후반에서 40% 초반입니다. 고등교육 대학 진학률이 50%가 넘는 나라는 핀란드, 일본,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80%가 넘다가 지금 한 70, 한 5% 됩니다. 이러니까 이 졸업생을 감당할 전문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교육의 보편화대로 우리 대학 교육이 아주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시키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대학 절반은 대학 수준의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수가 그렇고 학생이 그렇고 그래요. 그럼 이 상태대로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지도자가.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요? 대학 없애야죠. 대학을요? 대학 없애야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기술직으로 취업을 해서 상당한 보수가 주어지도록 제도를 만들고 대학은 프랑스식으로 입학 자격제로 바꿔야 돼요. 대학에 가서 공부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왜 대학을 갑니까? 왜 시간 낭비를 해야 돼요? 인생에.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다 대학을 보내려고 좀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가지 않아도 미국 대통령이 된 분이 쿨리지 대통령 그랬죠. 트루만 대통령 그랬죠.
아,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죠. 어디 대학 갔습니까? 네. 대학이 인생을 담보하는 그런 그게 제도화되도록 하는 것을 막기만 막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사교육이 늘어납니까? 고등학교 교실에서 그 아이들 강의가 평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학원에 가는 거예요.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아이나.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고등학교 수준이 어느 학교든지 일률화돼야 되지. 학교가 평균화되는 게 아니고 수학 능력이 평균화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고등학교에 선발권 줘야죠. 그럼 사교육이 없어져요. 그런데 선행학습 금지를 하는 말도 아닌 법안이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국회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래서 썩어 빠진 국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또 이게 내가 너무 흥분을 하는데 우리 정치에 너무 이게 눈 감고 아웅합니다. 네. 예컨대 신년돈 1군 사령관 이번 주에 또 논란이 됐죠. 왜 이 이거는 양반 뭐- 그만뒀느냐. 대통령이 몰랐다. 김기춘 실장이 한 말입니다. 사성 장군 1군 군사령관이에요. 1군 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의 사표 결정을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전역시키라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그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하지 않든 뭐 하든 장관급입니다. 사성 장군은. 장관하고 모든 대우가 같아요. 본급부터. 아, 군에 있어서 중추입니다. 핵심이에요. 이 군사령관을 물려나는데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했다. 제가 했다는 거죠, 제가. 어? 제가. 나중에 제가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사성 장군에 대해서 퇴임이나 보임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최소한 군단장급 이상은. 장관이 결정할 게 아니고 장관이 왜 그걸 결정을 합니까? 장관이. 문반이 있으면 그건 무반이에요. 네. 국가안보는 그만큼 중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성 장군의 퇴임을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았다? 글쎄, 나 보면 내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그랬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실수하신 거고 난 그럴 리가 없다고 봐요. 잘못 보고가 됐겠죠. 네. 대통령이 잘못 보고가 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퇴임을 결정했겠죠. 그리고 그만한 추태 같으면 퇴임해도 되는 분입니다. 그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화장실 가면서 신발을 제대로 못 신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퇴임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성 장군은 사성 장군답게 행동을 해야죠. 술이 취해도. 그게 사성 장군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뭐 할 말이 너무 많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차단하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건 법으로 만들어서 차단이 됩니까? 위헌이죠. 일부에서는 그런 말 해요. 이거 뭐 쓰레기 살포다. 그리고 북한에 물자 보내는 거니까 통일부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정치계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어느 언론이 이걸 제대로 질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야를 떠나서 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질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러니까 참 사실 우리 그 정치의 수준을 사실 몇 점으로 봐야 됩니까? 나 이 정치부장 하셨으니까 저보다 아마 우리 정 부장님께서 더 아까 답답하실 건데. 50점 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 부장님은 몇 점을 주시려고 그래요? 난 내가 보기에 정말 너무 답답해요 이게. 제가 뭐 점수를 부여하기 좀 어렵고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옛날 14대보다 15대가 뭐라고, 16대가 뭐라고, 17대가 뭐라고. 가면 갈수록 수준 이하의 발언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드디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주겠다? 옛날에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뭐 결혼하면 1억씩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 1억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허경영 씨 똑같은 거죠? 얘기가 이거나 뭐가 다를 게 있냐? 똑같은 거죠. 그거보다 오히려 더 하면 다 되지. 실은 집을 한 채를 얘기해 주는데 무상으로. 아까 대북전단 이거는 뭐 이제 지금 야당은 북한인권법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북한인권법은 만들지 않고 대북 전단은 차단하겠다. 법으로 차단하겠다. 차단하면 해보십시오. 당장 위헌이죠. 북한인권법 만들라는 법은 못 만들고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을 문제 삼고 미국 의회도 문제 삼고 세계의 문명국이 전부 다 문제를 삼고 있는데 막상 핵심 당사자국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계속 해결을 넘어갑니다. 이게 뭐 하는 나라입니까? 9년째 지금 몇 명 돌고 이게 뭐 하는 나라예요? 이래놓고도
과연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 아부하는 자들은 북한에 보내버려야 돼요. 정치인이든 민간인이든 누구든 간에. 아부라기보다는 이건 아부죠. 뭐 이건 이렇게 좀 아부예요. 관계를 저런 살인 정권, 지구상에 하나 남아있는 광신도 집단에 아부하는 자들은 저거는 정상적인 사고구조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구조가 아니에요. 정치인이든 누구든 꽉 간에. 막힌 남북 관계를 뭐 풀어보겠다 뭐 이런. 그렇다고 불립니까? 과연 햇빛 내리쬐는다고 해서 코트를 벗었어요? 벗으면 지가 죽는데 안 벗죠. 알겠습니다. 예. 하베스트 광 인수. 그걸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네. 산자부 장관 때 산자부 장관이 아니고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죠. 과거에 이명박 정부 산자부고 때. 지식경제부 장관 때 예.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하베스트 광고가요 캐나다에 있는 건데 예. 그 우리가 대한석유공사 직원들이 네. 비즈니스 클래스 1등석을 타고 수없이 들락날락하면서 그걸 3조 8천억에 샀습니다. 1등석 탄 거는 어떻게 또 아십니까?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리라크는 석유 그 정유 회사까지 네. 하나 끼워서 샀어요. 그거 안 끼워 사면 우리가 안 팔겠다니까 속은 겁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1달러에 민간에게 판 걸 우리가 네. 3조 8천억 주고 샀어요. 그래 사실은 지금 뭐 1조 손해봤다 이러는데 전부 꽝입니다. 전부 다 손해본 거예요. 그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이게 무슨 하베스트 이런데도 무슨 어느 데이트 같은 누구도 게- 이걸 처벌하자는 소리를 안 합니다. 아마 이 중국이나 네. 이런 데 같으면 총살시켰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영국 정부 끝에도 전부 다 감옥 보냈을 겁니다. 국민 세금을 3조 8천억을 완전히 날린 거예요. 네. 내가 이 얘기를 하베스트 광부 문제는 네. 내가 한 2년 전부터 내가 줄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어느 누구도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 세금을 3조 8천억을 완전히 낭비를 했는데 다 털어먹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그럼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 돈이 내 돈이고 정부장 돈입니다. 우리 돈을 훔쳐가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예, 그 얘기를 이게 없애야 될 걸 3조 8천억이나 주고 샀다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더 깊게 한번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모스는 하시죠. 폐광부를 산 겁니다. 네. 석유 빠진 전혀 가동도 안 되는 석유 공장을 8천억 주고 사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윤관의 지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